예, 법경제학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기침이 나고 그래서 캔디를 좀 입에 물고 강의를 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예, 역시 재산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수한 작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제는 소유권의 상실입니다. 이게 멀쩡히 한승구 교수의 물건인데 한승구 교수 법원에서 한승구 교수는 더 이상 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취득시효라는 거예요. 영어로 adverse possession인데, 한승구 교수가 저 시골에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땅에서 어떤 사람이 고구마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남의 땅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건물을 짓든지 고구마를 키우면 제가 그걸 신고해서 없애죠. 근데 한승구 교수가 그 땅에 잘 가질 않아요. 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 아닌데 그냥 귀찮아서 내깔겨두고 한 20년 동안 정확한 시이 몇 년인지는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한 20년 동안 그 땅을 찾아가 보질 않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시골에 들른 길에 그 땅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벌써 건물 짓고 농사 짓고 야단 났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내 땅에 누가 불법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막 건물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있다.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기는커녕 한승구 교수한테 죄송하지만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당신 게 아닙니다. 예, 저 사람 몰아낼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여기 그 동사무소 가면 이 토지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한승구의 토지다라고 써있지 않냐 그랬더니 다 맞다, 다 맞는데 저 사람이 당신 땅을 침입한 게 벌써 20년 전인데 20년 동안 왜 한 번도 신고를 안 했냐. 이게 일정 기간 신고를 안 하면 당신이 이거를 포기한 걸로 간주해서 더 이상 당신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닌 걸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요? 주인이면 주인이지 몇 년 안에 이 일을 항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땅까지 뺏기나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거기서 20년간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고구마 밭도 해갖고 농사도 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앞으로 고구마를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당신 식당에 제공하겠다 이런 계약도 맺을 수 있고 또 그 건물을 이용해서 이 건물에서 주말마다 무슨 행사를 하도록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거기에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지면서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제가 20년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다 무효다라고 할 경우에 이 제 땅을 침입한 예를 들어서 오 씨라고 합시다. 이 오 씨라는 분 뿐만 아니라 이 오 씨한테 정기적으로 고구마를 사기로 한 사람, 특히 다음 달에 사기로 한 사람, 이런 분들 고구마 갑자기 구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또 다음 주에 여기서 행사를 하기로 하신 분, 갑자기 행사장이 없어지겠죠. 사실 이게 이 사람이 1년 전에 건물을 졌는데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이게 무허가 건물이고 이게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거라는 거 한 번쯤 확인하고 하셨어야죠 라고 얘기할 텐데,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 입장에서 멀쩡하게 지금 20년 동안 여기서 고구마 키우고 건물 짓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 짓고 고구마 농사 짓는 20년 동안 이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다 확인해야 되냐 하는 문제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건물을 어떤 공장을 갖고 있어서 그 공장에서 큰
제가 이제 계약을 맺어갖고 뭐 제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중요한 자동차 부품을 그 공장에서 받기로 했어요. 그 부품이 없으면 저는 자동차 공장을 세웠는데 망해요. 반도체 부품이 딴 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심하고 제가 자동차를 만들겠다. 뭐 저는 자동차 공장에 뭐 수천억을 투입했죠 이미.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니 아니 저 그 회사 당신이 그 반도체 부품 구입하기로 계약한 회사가 사실 보니까 그 사장이 이게 사기꾼이었다. 그 회사가 그 사람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속절없이 저는 같이 망하고 맙니다. 예, 그 반도체 회사 사장을 믿고 있다가 반도체 이제 계약이 무효화되면서 왜냐하면 계약할 수 없는 사람이 했으니까 그럼 한승구 교수의 자동차 공장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이것까진 이해하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지금 30년 이상 이 반도체 부품을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30년 이상 그 사람이 반도체 부품을 팔고 있는 걸 봤다. 또 어떻게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멀리 외국 여행 떠났다가 40년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주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뭐 1, 2년 전까지 딴 사람이 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정도의 의문은 지울 수 있지만 30년, 40년 전에 사기를 친 것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럼 제가 황 씨라는 사장과 황 대표와 거래를 하는데 황 대표의 지난 10년 동안 잘못한 거는 제가 한번 조사해보고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황 대표가 30년, 40년 전에 뭘 잘못한 것까지 다 또는 황 대표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까지 제가 다 파악해야지 안 그러면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세상에 이 경제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취득시효는 아니지만 범죄에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몇 년이 지나면 그거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 씨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이 최 씨라는 제 부인이 알고 봤더니 아주 2,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어떤 약간 사기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조사 권한도 없고 보니까 한 5, 6년 지난 5, 6년 동안 아주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경우 이걸 갖다 처벌하면 결혼도 누가 맘 놓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권한도 없는데 결혼할 땐 조심은 해야겠죠. 근데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까마득하게 전에 또는 이 제 부인인 최 씨의 부모님, 할아버님이 뭘 잘못한 거를 제가 다 조사해서 해보니까 인제서야 그 제 부인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경찰에 잡혀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이게 내가 누구랑 최 씨랑 오 씨랑 황 씨랑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정말 100년 전에 그런 이 사람 할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조사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 사람이 집이 없어지고 공장이 없어지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무슨 진짜 아마 탐정사무소만 엄청 인기를 얻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려면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는 있지만 그 기간이 너무 오랜 옛날로 가면 사실상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그 범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공소시효나 그 재산권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가지 않은 취득시효의 경우는 그 원래 피해자, 범죄의 피해자나 원래 그 재산권을 가진 사람의 그 권한을 없앤다. 소유권을 상실시킨다라는 논리로 이런 취득시효라는 제도 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Estray Statutes라고 유신물법입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돈을 1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갖고 와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이 돈 이거 저기 옆에 있는 김씨네 돈인데
왜 당신이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 길에서 주워서 돌려주려고 집에 쌓아놓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한승구 교수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게 한승구 교수가 자기가 이 돈을 몰래 먹으려고 그랬는지 진짜 돌려주려고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만약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길에서 주운 돈 어디 그런 돈을 더 심하면 자기가 도둑질을 해온 돈을 길에서 주웠다고 핑계를 대고 집에 쌓아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오면 아유 저 이거 길에서 주웠어요. 너 도둑질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소매치기 한 거 아니에요. 길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을 도둑놈이라도 잡아놓지 못해요. 그래서 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떨어진 분실물, 유실물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주려고 할 의도가 있더라도 경찰서에 제가 이거를 길에서 주었습니다. 라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면 이거를 도둑질한 걸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둑놈하고 정말 돌려줄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니 네가 정말 돌려줄 사람이면 경찰서에 빨리 신고해라. 그럼 경찰서가 이 사람은 돌려주려는 것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경찰에 내가 이 물건 주었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죠. 통보를 했는데 만약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아마 자기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득물은 바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유실물법입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분할, 영어로 언번들링입니다. 소유권을 분할한다. 소유권을 분할한다는 게 뭔가요? 아파트를 자기하고 와이프하고 공동 명의로 하고 뭐 이런 것도 분할이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비싼 그 시계가 있어요. 외제 시계가 아주 누구나 차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시계다. 이런 시계를 갖고 있었는데 제 친구 신 씨라는 제 친구가 고향이 지방이에요. 저기 경상도 어디 산골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시계를 평소에 부러워했어요. 예, 자기 시골에서는 이거 우리 아들이 서울 가서 아주 출세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명절을 지내지 않아요. 가족이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요. 명절 때는 오히려 집에 가만히 있고 시계 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 씨라는 제 친구가 신 교수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기 이 비싼 시계를 명절 때 차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데 혹시 명절 때마다 내가 이거를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 명절에 추석 때 5일, 설 명절에 5일을 이거를 내 소유로 해달라. 뭐 빌려주면 좋은데 빌려주지 않고 이걸 분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추석 5일, 설날 5일, 총합 10일은 이 시계가 신 무슨 교수의 시계다. 그리고 이 열흘을 제외한 355일은 한승구의 시계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그 신 교수가 저한테 5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소유자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355일은 한승구 교수 거, 그 다음에 명절 열흘은 신 교수 거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법으로 인정을 해주냐는 거예요. 아니 뭐 법으로 인정을 해주나 하나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 이제 신 교수라는 계약을 맺고 50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박 교수가 오유 한 교수님 시계 좋아요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거 시계 좀 오래 찼는데 괜찮죠? 그때 박 교수가 저 이 시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혹시 1,300만 원에 파실 생각 없어요? 저는 생각에 이거 1,000만 원짜리 시계인데 1,300이면 팔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아유 좋습니다 하고 팔아요. 문제는 이때 한 교수가 그런데 이게 명절 때 열흘 동안 이 신 교수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은데 한 교수가 이미 박 교수가 명절 때 또 저기 어디 전라도 쪽에 집에 내려가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1,000만 원짜리 1,300에 파는데 이걸 뭐 여기서 아유 명절 땐 근데 이거 신 교수 줘야 돼요라고 하면
이 거래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박 교수가 아유 명절 때 못 쓰면 시계를 뭐하러 삽니까? 우리 저기 지방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아유 이 좋은 시계 마련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명절 때 시계를 딴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조건이 붙은 시계를 내가 뭐하러 큰 돈 주고 삽니까?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 딱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유 이거 1300에 드릴게요 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석이 돼서 그 신 교수가 이제 이 시계를 이제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한 교수가 아니 나 그거 저기 줬다. 누구? 박 교수님한테 팔았다. 박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박 교수가 깜짝 놀라죠. 아니 무슨 얘기냐? 어떻게 시계를 추석 때하고 설날 때 딴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신 교수가 아니 여기 한 교수가 이렇게 계약서에 사인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분쟁이 해결이 안 돼서 과연 신 교수가 명절 때 추석 때 이 시기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소송이 붙었다고 해봐요. 그 경우 판사는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계를 구매할 때마다 한승구 교수가 차고 있는 시계라도 이것이 일부가 신 교수 소유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박 교수는 확인을 하라는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앞에처럼 등기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집은 한승구 교수와 그 아내가 뭐 분할해서 등기로 돼 있다라고 하면 등기 때문에 알지만 시계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뭐 비싼 외제 가방이나 이런 거는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방이 명절 때 이 비싼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이 외제 가방이 무슨 뭐 연초하고 연말에 1월에는 뭐 누구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소유권이 분할돼 있으면 그걸 또 얘기해주면 좋은데 보나마나 또 얘기 안 하고 팔면 이 법적 분쟁이 너무 심하고 이걸 산 사람이 그걸 알고 사라는 부담을 주는 것이 너무 심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할 거다. 왜? 불안해서 갑자기 자기가 무슨 컴퓨터를 샀는데 매년 3월에 그 컴퓨터를 학기초라고 가져가서 쓴다. 난 모르고 샀는데 학기초에 가뜩이나 컴퓨터가 필요한데 3월마다 그 컴퓨터를 누구 줘야 되는데 내가 이 물건 살 때 그 얘기를 듣지도 않았다. 왜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라고 하지만 아유 그럼 모든 물건 살 때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아봐야 되는 부담을 지우는 이런 분할 소유권, 분할 재산권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이 경우에 이거는 저기 이 시계를 구입한 박 교수 거 맞고요. 365일 원래 했던 그 한 교수하고 신 교수가 알아서 확인해서 그렇지만 이 시계는 분명히 박 교수 거 맞고 시계는 그렇게 분할로 소유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재산권을 분할하는 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지 대부분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짧은 주제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사례라서 재밌기도 하죠. 테이킹 뭐 영어 단어 너무 흔한 단어지만 법적으로는 수용이라고 합니다. 즉 정부가 어떤 일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놓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했는데 저기 양신의 밭을 통과하는 거예요. 양씨가 아유 나 이 밭 못 팔아요 라고 하지만 정부는 아니 이 밭을 안 팔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고속도로를 못 뭅니다. 이거 강제로 파세요. 가격은 이렇게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수용입니다. 즉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산이 있는데 대부분 땅이겠죠. 그 땅을 팔기 싫다는 사람이 있어도 아니 그 강릉에서 서울까지 오는 고속도로 만드는데 중간에 뭐 저기 양양에서 갑자기 고속도로가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횡성에서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고속도로 플랜에서 이 들어갈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땅은 본인이 팔기 싫더라도 정부가 강제로 팔도록 한다. 이런 것이 수용인 것이죠. 알박기라는 거는 그래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부가
막 이렇게 들어가서 억지로 팔아라라는 거는 민주사회에서 요새 좀 어렵게 됐고요. 그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 땅을 이제 수용을 합니다. 이 땅 어차피 파셔야 되니까 지금 이 동네 평당 뭐 1,000만 원이던데 저희가 1,200 쳐드릴게 파세요. 그럼 대부분 사람은 뭐 시가보다 조금 더 쳐주면 팔고 정부가 하는 일이 그냥 시가대로도 팔고 그러겠죠. 또 가끔은 아주 싼 가격에 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 독하게 먹고 1,000만 원이요. 저는 1,000만 원에 못 팝니다. 저는 1억 주세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홀드 아웃 알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용을 할 때 억울하게 정부인데 뺏긴 사람도 있지만 앙큼한 마음을 먹고 알박기를 해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거는 사실 이게 무슨 우리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정말 중요한 집이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이 시골집에서 태어나셔서 나는 정말 이거를 대대손손 갖고 있다가 내 아들,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다는데 거기에 뭐 고속도로가 뚫린다든가 정부가 무슨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내놔라. 억지로 내놔라. 이런 것도 참 곤란하죠. 왜냐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보호해줘야 할 정부가 남의 재산을 막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거의 공짜로 뺏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이거 뭐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고속도로 냈는데 땅을 내야지. 그럼 이게 평당 1,000만 원짜리인데요. 1,000만 원인지 국민 세금인데 1,000만 원 어떻게 줘? 그냥 500만 원만 받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겠죠. 예. 뭐 지금 지난 얘기지만 명동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중국 화교들의 그 땅이었답니다. 화교들이 명동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이게 중국 사람들이 명동 땅을 많이 갖고 있냐라고 해서 그 명동 땅을 거의 공짜나 헐값에 그 강제로 사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거는 정부가 제값을 주고 사야 됩니다. 이 땅이 1,200만 원짜리면 1,000만 원에 사면 안 되고 그 사람한테 1,20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해서 정부가 필요한 땅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상의해서 일반인들이 땅을 사듯이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은 땅은 가치가 높게 주고 낮은 땅은 낮게 주고 사야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비난을 받지만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홀드아웃 알박기를 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1,000만 원짜리 땅이고 1,200만 원 주면 아주 후하게 값을 쳐서 정부가 사주는데 이거를 1억, 2억을 막 요구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 땅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사라는 거지만 그 주인이 그걸 안 하면 고속도로가 무산되고 지금 공항이 생기려다 말아요. 그 재밌는 얘기는 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많고요. 여러분 만약에 알박기라는 거를 뭐 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정말 신기하게 공사장 한복판에 집 한 채, 이상한 집 한 채 서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미국에도 야구장을 세우는데 그 야구장에 딱 일루 베이스가 설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는 뭐 시가보다 한 10배 돈 주지 않으면 집 안 판다 그래갖고 막 야구장 안에 집이 있을 뻔하고 이런 아주 끔찍한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정부가 강제로 수용하는 거를 사람들이 막 비난하다가도 야 저런 알박기 하는 인간들은 정말 강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 정부와 약간 성격 고약한 민간인들 사이에 참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출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용 관련해서 아주 미국의 재미있는 예가 있어서 책에 소개되고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남은 시간에 지금 수업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처음 소개만 해드릴게요. 놀란이라는 부유한 사람이 캘리포니아는 바다가 서쪽에 있죠. 왜 미국의 가장 서쪽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입장에서는 동쪽은 땅이고 서쪽이 바다입니다.
이 서쪽 해안가에 놀란 씨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해안의 경치가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놀란 씨 집에서는 저 해안가가 다 보이는 그런 집을 살고 있어요. 놀란 씨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집이 2층인데 3층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캘리포니아 해안은 이렇게 자연 풍광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서 자연 보호 지역이라서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건물을 막 바꿀 수가 없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있어서 놀란 씨가 제가 이 자연 보호 지역인 이 해안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을 2층에 3층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에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5번째 강의였습니다.